자기의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256분의 1이래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256분의 1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는 참고 살거나 그냥 뭐 꾸역꾸역 사는 거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누구 한 명은 굉장히 희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김작가TV에서 굉장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는 콘텐츠,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재테크 채널인데 이 부부관계, 불륜, 이혼, 결혼생활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셨던, 특히 이제 여성분들 변호사분들 많이 출연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남자 변호사시고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셨죠? 17년 했습니다. 판사에서 그러면 직급은 어디까지? 부장판사까지. 부장판사.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제 암암리에 나오는 부장판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런 부장판사. 그 재판하다 보면은 이제 세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중에 가운데에 계신 분. 그분이 이제 아마도 끝발 좀 있는 직급이 좀 높으신 분. 판사님 두 분을 어떻게 보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그러면 그 판사할 때 주로 어떤 영역, 모든 법을 다루진 않을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임관해서 뭐 민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7년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민사재판 4년, 그리고 형사재판 4년,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미국 연수를 한번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1년 갔다 오고 나머지 8년 동안을 제가 가사재판을 했습니다. 가사재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재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요? 그 어떤 의미죠? 가사재판 뭐 10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한데 가사소년 전문 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변호사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판사로서 가사 관련된 것들을 하시다가 지금 변호사에 나와 있는 따끈따끈한 건 나다. 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판사로서 가사재판 8년, 9년, 10년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이제 또 변호사로 계신 분은 더 별로 없는데, 자, 오늘 그래서 분류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혼이랑 판사에서 재판하 그러면 이혼 건수라든가 변호사로서 상담한 고객 숫자 어떻게 좀 될까요?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매주 재판을 할 때 보통 판결 선고를 하면은 한 뭐 20-30건 정도 선고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로 치면은 거의 10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건이면은 뭐 1년이면은 어림잡아도 1200건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8년 동안 했다고 보면은 러프하게도 9600건. 거의 한 10,000건 약. 약 10,000건의 케이스를 처리한 바 있고, 변호사는 지금 제가 가사도 하고 있지만 뭐 엔터 사건도 하고 또 그냥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상담을 많이 하면은 뭐 4-5건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혼 사건은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1건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뭐 일주일에 5건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이제 20건이 될 테고, 지금 뭐 한 14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거 얼마죠? 14 곱하기 20 하면? 14 곱하기 20, 16, 320건. 320건. 16개월 정도 했으니까 320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 이혼 재판을 한 건수보다 뭐 9,600대 320. 굉장히 적은 숫자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계속 변호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경험은 앞으로 변호사가 이제 훨씬 많아질 것 또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판사로서도 이혼과 관련된 걸 다루었지만 이제 변호사로서도 양측의 그런 것들 다 같이 이제 다루고 있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데, 요즘 이혼하는 사람 예전보다 더 많아졌나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더 많아졌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호사로 나오기 전에 5년 동안 수원가정법원에서 그런 가사 재판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사실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술자리 같은 데서 친구들도 사실은 내가 뭐 이런 문제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출이 더 많이 돼서 아무래도 좀 많아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체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영감이라는 통계 자료를 내는데, 그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보니까 재판상 이혼 건수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데 뭐 몇 프로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 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재판상 이혼 말고 협의 이혼하는 거, 그거까지 다 포함한 이혼 건수도 약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인구도 약간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준 만큼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매해 연 단위로 봤을 때 결혼하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의 그 비율을 보면은 2명 결혼하면 1명 이혼한다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건 통계상으로? 네, 통계상으로.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정확한 팩트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한 해에 2명 정도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3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해에 2명 정도 결혼하면 또 다른 쪽에서 1명 정도 이혼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통계가 어떤 사람이 결혼한 거를 따져서 그 같은 해에 이혼한 거를 이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참 뒤에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머리 숫자로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혼을 한다라면은 100%가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두 쌍이 결혼했을 때 한 쌍이 이혼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한 해에 두 쌍이 결혼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하면 앞에 두 쌍이 돼버리니까 한 해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 네, 그 수치가 2대1이란 게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매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혼을 많이 하는 거네요. 많이 하죠. 예. 저는 뭐 사실 제 체감상은 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부부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아마 좀 이혼에 대해서는 좀 편협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후반부에 여쭤보겠지만 그럼 라이브 티각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분명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제가 보기엔 상을 줘야 돼요. 왜냐면은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기의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256분의 1이래요. 평균적으로 만약 김 작가님이 여성이랑 256명을 제대로 데이트를 해야지 그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이상형과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되게 운이 좋으신 건데 보통 그렇게 운이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256분의 1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고 살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하기 귀찮거나 그냥 뭐 꾸역꾸역 사는 거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운 좋아서 그 256분의 1의 확률로 만난 그 사람은 사실은 상을 주면 안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참고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고 희생하는 사람 말고 그 잘 맞는다는 사람들은 그 서로가 이상형이라는 거에 아니면 어떤 이 친구는 남자 지인도 있고 여자 지인도 있으실 테니까 이 친구는 진짜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 그냥. 그게 이제 256분의 1에 딱 맞는 확률은 약간 만약에 뭐 AI가 있거나 컴퓨터가 있으면 정말 데이터상으로 정말 잘 맞아서 큰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티키타카도 잘 맞고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 확률이 되게 드물죠. 그 김 작가님도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시면은 사실 이성은 256명 당연히 안 만나고 지금 뭐 좋은 분 만나신다고 하지만 동성은 256명 넘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많이 만났죠. 그 중에서 정말 평생 이 친구랑 영원히 가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건 많지 않죠.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성은 더 자연스럽게 만날 확률이 깊이 있게 알 확률이 적은데 그중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지금 부부관계 가정이 또 너무 화목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별일 없어도 그냥 축하를 받을 만한 그렇죠. 스스로가 축포를 터뜨릴 만한 일이네요. 그 양쪽이 다 노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 좀 더 이따 들어보면 그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연령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좀 낮아졌나요? 저는 사실 이제 재판하면서나 상담하면서 보면은 뭐 낮아졌다는 느낌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워낙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셔갖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올라갔어요? 그게 분석하기로는 이제 초혼 연령이 예전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그 비율만큼 약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혼 전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혼이란 거는 뭐 결혼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이혼 연령이 약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근데 이혼 연령이 좀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낮아졌다기보다는 그게 좀 더 그럼 이걸 믹스하면 이건 거였네요. 결혼하고 옛날에는 뭐 5년 내에 이혼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1년 내, 뭐 3년 내. 그러니까 결혼하고 기간이 더 짧아진 느낌. 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예전보다는 참지 않잖아요. 예, 참지 않고 요새 또 워낙 그 SNS에서도 그렇고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뭐 돌싱인 분들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혼에 관대하고 허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혼한다라면은 막 가문에 먹칠한다라고 막 소박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좀 이혼에 대해서 쉬운 것 그런 같습니다. 드라마 때문인지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전에 이제 그냥 모임에서 그냥 뭐 좋은 분들과의 모임이었는데 그냥 뭐 이 중에서 멤버 한 명은 이제 유부녀시고 한 분은 유부남 예. 어떻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더니 그 유부녀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그냥 술 먹다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한테 자기 아무 짓 하지 않는데 그리고 깨끗한데 가끔 술 먹다가 그 남자는 결혼 안 한 사람의 미혼 미혼이 유부녀한 찝쩍거린대요. 이게 작업을 하는 거죠. 뭔가 성추행 이런 게 아니라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미친 건가?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데 이게 드라마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선이 약간 사라지고 있는 많이 무너졌죠. 특히 뭐 예전에는 아주 90년대 뭐 2000년대 초에는 간통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간통죄로 이제 고소가 되고 조사를 받으면은 막 구속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그래도 민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뭐 구속되거나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없죠. 막 진짜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불륜 현장을 경찰관이랑 같이 급습해갖고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그게 소송의 증거 자료로 나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그 행복추구권, 자유권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혼 뭐 불륜 이런 거가 편해졌다고 하긴 그렇고 좀 거리낌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예, 좀 덜 무서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와 비교해서 이혼을 원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은 누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그래도 가사 재판만 8년을 하고 상담 건수까지 하면은 10,000건 이상을 처리한 이 빅데이터를 본다면은 여성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 대비.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비율이 2대1은 넘고요. 여성 2명이 오면은 남성 1분이 오시고 또 재판에서도 원고가 된 분들 보면은 전반적인 연령대에서 여성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가사 재판을 2010년도에도 하고 2020년대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원고가 남자인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제 체감상은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지 몰라도 여성분들이 이혼 청구를 더 많이 한다. 그 여성이 권리 신장과 뭔가 맞벌이로 인한 자기도 이제 경제적인 것들 얻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의 권리 찾기 위한 행위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여성이 억압돼 있고 자력이 없고 경제력이 부족해서 이혼할 수 없고 그래서 남성들이 이른바 축출이혼 그거를 하는 경우라서 남자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권이 신장되고 경제력이 높아진다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비율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해서 만약에 이혼 청구를 했다면은 제가 상담하는 건수도 남녀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여성분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말씀 나누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거는 과거에 이렇게 쌓였던 참고 살았던 그런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등장해서 남녀의 경제력은 비슷해져서 결국은 비슷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 참고 살아서 그거를 이혼 청구라는 그 적극적 행동으로 못 나갔던 분들이 결국 지금 드러나서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는 추단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결국 왜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게 작가님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결혼이란 게 일단 질문 전제가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아닌가요? 아닌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게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한 명도 없는데. 아니에요. 약간은 뭐 옛날만큼은 있고, 아니지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어떤 제도고요. 혼인이란 건 혼인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도가 있는데 사랑이 100%이어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간 그거를 좀 착각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입양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이나 어떤 남성은 이성과 결혼을 할 때 그런 어떤 반려견이나 뭐 트로피와 비슷하게 자기의 소유욕이나 아니면 집착, 남들과 이제 뭐 이렇게 경쟁하기 싫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겠죠. 네, 영원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매일 똑같은 사람이랑 매일 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와 정말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256분의 1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대다수의 많이 결혼하고 계신 분들이 256명 중에 한 명 외에는 조금 덜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스파크가 튀고 화학적 물질이 나오니까 막 참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256명 중에 한 명 외에 255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싫을 거예요. 맞춰주는 게 있으니까 에너지 소진되고, 나중에는 뭐 그게 하루 이틀이죠.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과의 생활이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애도 다 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 들면서 이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편하게 에너지 소모 없이 살아도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그것보다 맞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구 한 명은 굉장히 희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맞는 사람, 굉장히 안 맞는데 둘 다 서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 맞춰주는 사람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뒤에 후자 두 가지 케이스는 어느 쪽에서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약간 이혼을 조장하는 것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능에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이랑 평생을 계속 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재산 분할의 문제라든지, 또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좀 극복을 하려면은 전문가의 상담도 좀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제가 뭐 술자리에서나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작가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인갱신제도라는 걸 좀 도입하자고 그래요. 혼인갱신. 혼인갱신이 뭐냐면은, 지금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애정이 식고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은 이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혼 청구가 뭐 저 같은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재산 분할도 되게 복잡하고, 또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은 재판까지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혼인갱신은 그냥 10년, 20년,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되는데, 20년 지나면은 디폴트는 그냥 헤어지는 걸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이 계속 우리 10 years more, 10년 더 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남들이 볼 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나도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내가 뭐 이 나이에 이혼 청구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갈 텐데, 딱히 뭐 상대방 유책 사유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 유독 제가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나요? 저는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근데 얘기는 법상 이제 민법에 뭐 소멸치호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채권 뭐 10년간 사용 안 하면 소멸하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맞춰주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이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는 없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같이 있을 때 에너지 소모가 많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그게 또 하나의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친목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둘 다 그러면. 이 작가님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사실 저보다는 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안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덜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낯선 환경에 처음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은 에너지 소모가 있거든요. 있죠. 그 사람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은 뭐 상담도 하고 변호사로 재판도 가다 보면은 굉장히 집에 저녁에 오면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좀 그냥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인간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가능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계속 뭐 시키고 뭐 이것저것 안 받고 또 서로 좋아하는 거 다르고 뭐 원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이게 계속 각성이 돼갖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혼 사유 1위에서 5위까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이거는 어떤 뭐 객관적인 통계는 아니고 저의 빅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혼 사유 5위는 바로 경제적 갈등입니다. 5위. 네, 경제적 문제.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뭐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내 집 마련하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남과 비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력의 차이, 다른 부부와 경제력 비교 때문에 부부 싸움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혼 사유로 남자들이 이혼 청구할 때 배우자가 자꾸 뭐 옆집 누구 남편은 뭐 했는데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게 이혼 사유 서두에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4위는요? 4위는 이제 예전에는 아마 2, 3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혼 청구 사유인데 원가족과의 갈등이에요. 네, 친정과 시부모와의 갈등.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예전에는 이혼 청구를 할 때 시댁과의 갈등이 굉장히 큰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했어요. 많은 이혼 사유로. 근데 요즘에는 처가살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처가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장모님, 장인어른의 어떤 괄시, 무시, 간섭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특정 직업군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문직에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혼 청구하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상담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많이 봤습니다. 무슨 대우를 받아요? 전문직에 계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전문직도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의사 사위한테 돈 많은 어떤 사업가 집안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나중에 뭐 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뭐 여자든 남자든 돈을 받는 순간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돈을 받았잖아 사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면 준 사람도 보상 심리라는 게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제가 뭐 결혼 생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뭐 지원을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3위는요? 3위는 바로 작가님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1위는 알 것 같은데 1위는 이제 돈이 지금 5위란 게 제일 충격이고 돈이 한 3위 안에 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3위 1위는 외도 쪽일 거고 네, 일단 3위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죠. 3위는 뭐냐면은 바로 폭행이나 폭언 아니면은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그런 어떤 개인의 일탈 문제가 3위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혼 청구 사유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거 하나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5위 그 경제적인 문제랑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경제적인 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결국 뭔가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3위고 2위는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성격 차이인데 사실 모든 이혼 청구 사이에 성격 차이는 꼭 들어가요.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좀 세분화하면은 어떤 육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관, 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뭐 주식에 종교도 투자하느냐, 얘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종교 간의 정치. 차이도 있고 인생관, 정치의 차이, 그것도 꽤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다 이쪽으로 몰아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의 차이, 모든 가치관의 차이가 성격 차이로 들어갑니다. 대망의 1위는? 대망의 1위는 뭐 전무후무한데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부정행위, 외도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혼 사유라는 거는 재판으로 했을 때 제가 받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협의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아마 외도까지 안 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판상 이혼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5위, 4위, 3위 그런 이혼 청구 사유가 있는 와중에 그런 어떤 불화가 오래되다 보면은 심신이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만 유혹이 와도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착역이 외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모든 이혼 사유가 외도에 흡수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유 비율이 외도가 1위는 아닐지언정
재판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은 종착역은 외도다. 외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위의 경제적인 게 있는 게 충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에는 시댁, 처가댁 옛날만큼 인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여전히 4위이고 어떻게 보면 5위에 이제 경제적인 거는 4위, 3위, 2위, 1위 모든 거에 좀 감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문제가 있다가도 그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대화가 안 돼갖고 외로워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외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그런 케이스는 다른 청구 사유보다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이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주변에 항상 얘기하지만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옛날에 격언도 있잖아요.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 아, 이건 재판을 몇십 년 동안 해보면서 진짜 그렇게 느끼시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외도라는 건 질병 기호 없는 병이에요. 네. 질병 기호를 붙여야 돼요. 아, 정말요? 정말요. 외도는 습관이고 잘 고쳐지지가 않고 또 외도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차라리 아까 말했던 뭐 다른 이혼 사유 있죠. 뭐 폭력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도박 중독 이런 거는 외부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질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어디 입원을 시킨다든지. 근데 이 외도는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들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외도가 발견되었으면 그 사람은 전에 더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판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되면서 외도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요즘에는 다른 사람 뭐 핸드폰 내역도 마음대로 보면 안 되고요. 배우자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럼 홍신소를 고용해서 하는 것도 불법적 요소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숨기면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그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습관을 못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늘 느끼는 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한 1%, 10% 이내의 사람은 예외가 있죠. 저는 정말 예외가 있다 생각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치면 대부분 것들이 너무 결정되어 있다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력, 변화에 대한 의지 이게 모두가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는 너무 크게 얘기했고 1% 정도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저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는 조금 내가 노력하고 뭐 상담을 받고 또 도와주고 하면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도 많이 해보고 또 상담도 많이 해보고 또 주변에 여러 친구들한테 여러 일화를 들어보면은 본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나 또 약간 첫인상 이런 거는 좀 잘 바뀌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깊은 곳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조금 얘기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본성은 잘 안 바뀐다는 게 제가 사실 이혼 재판도 많이 했지만 그 아이들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소년 심판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소년 심판을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그것도 한 4년 정도 해갖고 아이들을 이제 많이 혼내기도 하고 교화시키기도 하고 소년원에도 보내고 또 민간시설에서도 하고 아니면 가정에 보내갖고 계속 관찰하고 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년법에서도 어떤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걸 막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하물며 그 소년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게 어떤 좋은 제도와 노력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바뀌는 경우가 채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된다고? 10명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 비율인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판에서 본 분들은 다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외도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가가 개입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명한 과정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진심으로 바뀔 수 있지 그냥 뭐 이 사람 바뀌겠지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은 똑같은 유혹이 있을 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개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도가 발견된 후라고 하면은 특별한 뭐 자녀의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방금 교화 얘기해줘서 그러면 이어져서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한번 그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이제 범죄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20대 이후에 성인들도 이제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구속이 되거나 뭐 집행유예 그거보다 좀 얕은 거죠. 그렇죠. 집행유예 이런 거 받는데 어쨌든 법에서도 뭐 이제 감옥수도 있는 게 목적은 뭐 교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실제로 성인의 기준에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교화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보시나요?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데이터라서 어떤 뭐 분석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거의 뭐 자주 재범을 저지르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의 방법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형사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소년에 대한 것은 교화고 사실 성인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생각으로 처벌을 내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 응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소년에 대해서는 다르고요. 만약에 그 성인에 대해서도 그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면은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형식의 구조를 취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옛날부터 궁금했던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역 5년을 산 거예요. 그 이제 이거 사건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빛과 그 범죄자분의 눈빛이 다른 게 제가 영화나 웹툰에서 느껴지는 게 5년을 산 사람은 나와서 난 이제 깨끗해. 내가 5년 그 대가를 치렀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에서는 너가 5년 살았지만 너로 인해 피해받은 뭐 누군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이제 형사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듯이 응보고 처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사실은 또 다른 구조,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하고 또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에서 내가 징역 5년을 받아갖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5년을 다 살고 나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예.